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당 광주 북구 을 지역 예비후보 김경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목소리 쌩쌩하시는 거 보니까 안철수 의원처럼 주먹 쥐고 막 흔들면서 연설하고 저 찍으셔야 합니다. 이런 거 안 하세요, 아직? 지금, 그러니까, 가두 유세는 예비 후보 기간에 허용되지 않고요. 또,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본선거 기간에도 지금 길거리 유세는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목 쉴 일이 별로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예,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자분자분하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북구을이 아니고 북구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갑을 어려워, 이거.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북구갑,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있는 것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목소리는 안 쉬어도 된다니까, 옛날 방식 탈피한 건 좋다고 일단 보고요. 네. 고민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신 지, 신문에는 영입 이렇게 표현하던데 며칠 되셨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엄밀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영입된 건가요? 영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쑥스럽고요. 아무튼 이 영입이든 입당이든. 예, 탈당하고 입당했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옮겨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비겁하다. 또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선택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SNS상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조금 좀 저도 그 비판을 받음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뜻과 생각에서 반보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너무 멀리 감지, 일찌감치 막 나가지 말고 조금씩만 앞서가라, 이 소리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만큼 국민과 지역 주민의 뜻을 함께 호흡하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네. 실은 이제 제가 중앙방송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이슈 또는 법률 이슈 또 정치 이슈를 가지고 평론을 하다가 그 지역으로 내려왔더니 지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만나뵈면 10명 중 7, 8명 이상이 이제 압도적으로 신당을 지지하면서 신당에 참여하라, 이런 권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쭉 들어보고 그분들 말씀을 종합해서 어쨌든 내린 결론입니다.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5, 60대 분들이 특히, 당을 옮겨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언제 때입니까? 요즘도 그렇습니까?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그렇습니까?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의견 청취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예. 한 달 전, 보름 전까지도 여전히 이제 권유가 있었고, 예. 요즘은 이미 이제 당을 옮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50대 분들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잘 옮겼다, 잘 선택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반면에 이제 광주 여론이 조금 재밌는 게요. 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의 여론이 세대별로 상당히 물과 기름처럼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제 장년층이 되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보다는. 예.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 소외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야권 내부에서도 야권의 지도층이 지금 문재인 대표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경남 쪽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야권의 어떤 지위층마저도 부산 경남이 압도적으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호남 소외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 평민당 이후에 호남이 이제 평민당 내지는 민주당 이 야당에 대해서 거의 매번 선거 때마다 몰표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정치 구조가 사실은 공급자 위주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를 찍는 국민들, 즉 수요자인 국민이 특정 매번 선거 때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공급자인 민주당에서 검수를 마치고 후보를 딱 던져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 투표, 실질적으로는 그냥 찬성 투표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선거를 한 30년 이상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가령 안철수 의원이 정치력이 있든 없든 또 김한길 의원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재보궐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이 있든 없든 새로운 신당 시스템이 나와서 우리가 범야권 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져야겠다. 네.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상의 어떤 장년층, 장년층에서는 신당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신당 후보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한 가지 지금 말씀 끝나셨나요? 네, 네. 말씀하시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선대위장, 비대위장 겸임하고 본격적인 네. 업무 딱 시작하고 말하자면 당을 좀 틀어잡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 이후로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호남에서의 안철수 신당, 미안합니다. 국민의당. 네. 그냥 안철수 신당, 이렇게 병행해서 쓸게요. 네. 그 지지세가 호남에서 확연히 꺾였다. 그리고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게 일치된 견해인데 적어도 중앙에서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만 보면 현지에서는 네. 그 여론조사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확연히 꺾인 것 같지는 않아요. 확연히? 예. 꺾이긴 꺾였어요? 현지에서 보는 상황은 꺾였다기보다도 신당 지지 여론이 급격히 팽창해 가다가 멈춰 있는 상태다. 주춤한 상태다. 그리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회복의 기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회복으로까지 돌아선 것은 아니다. 아하. 근데 이제 호남도 광주와 전남과 전북 간의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심하던데요. 네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보면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전국 여론조사를 하는데 1000에서 1500 샘플 정도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호남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숫자가 배분이 되는 것은 150 샘플 남짓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호남에서의 지지율 이 어떤 상승세, 반등세 이 수치 차이가 대체로 5에서 한 7, 8%까지 이렇게 각 여론조사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여전히 광주는 신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다. 광주는? 네. 다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젊은 인재들 영입하는 이런 흐름을 타면서 약간은 주춤한 상태다. 지금 이 정도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출마하신 분 입장에서는 당의 정체성, 주요 정책,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선 당장은 인간 심리가 네.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 유권, 내 지역구안에 내가 시험을 봐야 할 우리 지역구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정확히 읽고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도 예측을 하고 그걸 딱 틀어잡고 거기에 타는 게 그게 당선은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전에 인기가 영 아닌 것이 김종인 체제 이후로 조금 올라오는 그러니까 상향색으로 좀 잡아쓰고 네. 안철수 신당은 무섭게 치고 올라가다가 주춤했어요. 앞으로 네. 70일 남았어요. 69일. 네. 네. 향후 한 2달여 동안 누가 꺾어지고 누가 더 올라갈지 이런 걸 예측하고서 당을 옮기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달 후 4월 13일까지는 결국은 안신당이 역시 광주
뭐 출마하신 곳뿐만 아니라 그쪽 언저리,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더민주당보다는 이쪽이 셀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 돼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선거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면 예. 민주당의 지지도가 안신당의 지지도를 추월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현격한 격차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령 안신당의 광주 현지에서 2배, 3배 정도의 높은 우위에 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압도적은 힘들다. 압도적 지지는 힘들다. 미세하게 아마 민주당이 우위에 설 것인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각각의 어느 정당 소속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허. 각 정당에서 내놓은 상품, 어허. 후보자의 능력, 경쟁력에 따라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동의가 됩니다. 네. 대선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물 보고 뽑는다. 그 말 그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광주 지역민들이 예. 제발 선택의 기회를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한번 가지고 싶다. 이 욕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떤 타 지역에서의 민주당 상승세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 민심은 완전하게 별도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회복하고 미세한 우위에 선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큰 우위에 서지는 않고 후보자 능력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양측 다 비슷비슷한 지지율로 수렴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당이 확 바람몰이를 해가지고 한 지역을 석권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누가 어느 상품이 나왔고 어느 물건이 좋고 이렇게 비유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다음에 대진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안신당에는 보니까 특히 호남 쪽에는 좀 저급한 표현으로 버글버글해요. 네. 막 서너 명씩 웬만한 선거구에는 막 서너 명씩 되던데 네. 그럼 어떻게 추려냅니까? 공천 어떻게 합니까? 거의 보니까 천정배 의원은 나는 개혁적인 저기를 지향한다. 뉴 DJ들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토호화된 다선 호남 지역 의원들 중에서는 일부 물갈이 돼야 하는가 아니냐 이런 말을 쭉 해왔던 분인데 안신당하고 합쳤어요. 네. 그 신념을 확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가 이거 자중질환 막 싸움 크게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정강 정책 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공천 세부 룰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전략공천은 원칙적으로 없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호남 지역은 경선을 하겠다. 거의 100% 경선하겠다. 특히 이제 재작년에 윤장현 시장 전략공천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광주 호남권은 100% 경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경선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경선 방식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야만 아까 천정배 의원이 말씀하신 뉴 DJ를 발탁한 것이 가능하면서 예. 동시에 국민들이 보기에 부패한 기득권 현역 의원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적절한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략 확실하지는 않지만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정강에는 이미 표기가 됐지만 숙의 배심원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의. 예.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거고요. 예. 이 배심원단을 100명, 200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예. 이 배심원단 앞에서 기본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배심원단의 표결에 의해서 결국은 후보를 선출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방식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이 그럼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가령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이 세 분이 배심원단을 지명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말이 배심원제지 이건 전략공천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유력한 안으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가령 광주를 예를 들면 광주가 8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예. 선거구가. 예. 그러면 각 8개 선거구에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안심번호 제도를 통해서 각 선거구별로 한 100명씩 정도의 지금 배심원단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해서 배심원단 신청을 받고 그게 세대별, 연령별 또 성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광주 시내 전역으로 합칩니다. 네. 그러면 배심원단이 풀이 80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풀 800명을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각 지역별로 100명 내지 200명씩의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이 앞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광주 시내 전체의 광주 시민 전체에서 뽑은 배심원단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공천 여부가 결정이 되는 지금 이런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특정 선거구 사람들로만 간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후보를 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 전체를 큰 하나의 구로 보고 이렇게 한다 이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심번호제니까 이게 조직력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현역 기득권이 많이 약화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광주 시내 전체가 될 테니까 역시 조직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광주 시민 전체의 어떤 중지가 모아질 것이다. 지금 이런 생각이고요. 예. 다만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상대방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경쟁력 또는 지역에서의 인지도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 경쟁력이나 지역 인지도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가령 30%든 40%든 일정 정도 가미한다. 이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풀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구 갑에는 네. 김 변호사 말고 또 국민의당에는 몇 분이나 더 출사표를 던지셨나요? 한 3분 정도 더 있습니다. 3분. 네. 그분들하고 예비고사 치르고 이제 더민주당도 이제 공천 심사 그걸 할 텐데 거기서 나온 분하고 이제 거의 거기는 1대1 싸움이 되기 쉽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소속도 한둘이 있고 새누리당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재수인 셈이기도 하시니까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저껜가요? 공식 중앙당 창당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유심히 봤는데 제 눈에는 조금 소홀하게 또는 서운하게 보였던 게 네. 사람들은 많이 보였는데 대표적인 정책 네. 국민의당만의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을 알려줄 정책, 대강의 정책이라도, 큰 틀이라도, 이런 네. 게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변호사, 김 후보께서는 어떠신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 근데 또 그 부분을 약간 표현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요. 예. 그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된 지점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그만큼 거꾸로 보면 현 정부라든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혁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새누리당 이중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은 오히려 좀 틀린 얘기가 아니냐 이걸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미세한 차이들을 보면 가령 정강 정책이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경제, 청년 실업, 과학 기술, 그다음에 정치 분야 이런 순서로 이게 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복지, 노동, 사회적 약자 이제 이런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지향점이라든지 지위 주목을 하는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라든지 청년 실업, 과학 기술에 어쨌든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점들이 약간 비교되는 건데 큰 틀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는 없어 보인다. 예.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틀의 어떤 당의 흐름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가령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야당이 했던,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노동당이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라든지 여러 경제민주화 개념을 갖다가 자신들의 어떤 공약으로 지금 가져다 차용해서 써버렸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매번 어떤 선거 때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문제가 현안으로 닥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가벼운 거 하나 여쭤봐도 되죠? 네. 그 광주에서 검사 생활을 몇 년 하셨죠? 예, 오래 했습니다. 몇 년이요? 되게 그러니까 한 군데 2년씩밖에 못 있는 거 아니에요? 2년씩 있는데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아. 부장검사 3번을 공히 역임을 했기 때문에 한 네. 5년 정도를 에이. 총 임기 중에 있었던 셈입니다. 근데 검사는 주로 뭐 저 잘못된 사람 불러다 혼내고 잡아넣고 이런 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 검사 시절에 김 변호사한테 혼난 거 이런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 선거 나가면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예. 잘못한 사람을 혼내더라도 혼내는 방식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범죄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런 발버둥을 치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증거를 찾아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태도, 인권을 보장하는 태도로 수사를 한 다음에 마음에 설득을 시키면 그렇죠. 처벌을 받고 나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마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예. 결코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제가 가볍게 드린 질문인데 너무 심각하게 대답하셨어요. 뭐 본인이 깊이 생각한데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 생각하겠고 어쨌거나 그건 근본적으로 이 나라 민주화와 상식 회복, 복지 증대 이런 쪽으로 뜻을 같이 하시리라 그냥 많은 청취자분들 기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시간이 다시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